앞서 교수님 강연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와 그다음에 AI의 어떤 상관관계가 AI를 더 폭발시킬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보면 20분 돼서 좀 더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업 입장에서 전체적인 산업의 트렌드, 그다음에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어떤 변화들, 특히 이제 AI에 대한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코비드 이후에 어떤 것들을 좀 바라볼 것인지, 예,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산업을 좀 잠깐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워낙 많이 봐왔지만 1차 산업혁명, 2차, 그다음에 3차, 이제 4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요 보면은 가장 트리거링 팩터들이 있는데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방적기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동력 생산의 혁신을 만들어 왔었고요. 2차 때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고, 3차는 이제 정보통신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정보의 흐름들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있는데요. 잘 보시면 여기 보면 밑에 최근 들어서 한 10년 좀 넘게는 굉장히 좀 정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에 빠져 있고, 이런 정책에 빠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 팩터들을 AI,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를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정책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성장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성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자본의 한계 효율화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노동력에 대한 고령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디지털의 전환 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마 많은 기사들이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겠지만, 지금의 우리가 아날로그 산업들이 굉장히 디지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보면 버버리 같은 경우도 이제 패션쇼를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고 디지털로 해나가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로레알도 이제 디지털 화장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좀 최근 들어서 재밌는 거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온라인 면접이나 이런 것들까지 활용해서 실제로 R&D 영역,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모든 영역들을 거쳐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은 이런 것들의 산업의 가속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이게 좀 더 체감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면 더 많은 체감이 되면서 산업의 어떤 변화들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디지털 전환을 바치고 있는 게 AI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각 기업들이 AI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을 보시면 이미 쓰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더 늘려나가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AI에 대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의사결정. 아마 최근 들어서 쇼핑에 관련된 것들, 온라인 쇼핑 추천 이런 쪽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아마 투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 2, 3차를 거쳐서 그 다음으로 이제 빅점프에 대한, 그러니까 산업의 큰 성장 동력을 AI, 그다음에 빅데이터, 심지어 로봇까지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큰 산업의 어떤 변화에 있어서 그럼 LG는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홈 어플라이언스, 주로 가전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홈 엔터테인먼트, TV나 뷰티 디바이스들, 그다음에 모바일, 그다음에 비클 솔루션 쪽, 그다음에 B2B까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주로 가전제품들, 전자제품들에 쭉 집중해 왔다 그러면, 지금의 저희는 이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이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바라보고 시도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롤러블 TV나 로봇, 그다음에 띵키핏은 이제 가상으로 옷을 이제 피팅하고 맞춰주고 주문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자동차 쪽의 캐빈 솔루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혁신 제품들을 많이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의 가장 큰 비전이라고 생각을 드는 부분,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의 이노베이션인데, 과거에는 주로 이제 이런 하드웨어 중심의 제품이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은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혁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LG의 이제 비전이 한 워딩으로 ThinkQ가 있는데요. 그래서 ThinkQ는 Think of You.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실제 고객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AI의 비전도 Think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ThinkQ를 실행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Evolve, 두 번째 Connect, 세 번째 오픈이 되겠습니다. Evolve는 아마 AI 기술 관련돼서 가장 키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들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Evolve는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진화하는, 그러니까 저희의 인공지능 기술의 지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좀 예를 들면 로봇 청소기 같은 부분은 실제로 아마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미 학습돼서 나간 로봇은 이게 만약 사람의 발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면 가서 부딪힙니다. 근데 이제는 한번 부딪히면 저게 내가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피해가는 이런 어떤 진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TV도 마찬가지로 출시된 이후에 주변 환경이나 그 사람이 쓰는 패턴들을 학습해서 거기에 맞춰서 화질을 조정해 나가는 될 것 같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의 운전 패턴, 그 다음에 운전 중에 습관들을 보고 운전 부지를 파악해서 운전에 대한 사고를 예방해주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커넥트인데요.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게 하나의 제품에 적용돼서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기들의 제품들이 기술들이 적용되고 연결됐을 때 새로운 어떤 시너지 혹은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집안에 있는 모든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의 경험을 심리스하게 만들어주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좀 확장해서 집과 자동차가 연결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커머셜 오피스까지 연결돼서 모든 공간들이 연결돼서 라이프 스타일을 좀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진화하는 기술이나 아니면 그 새로운 심리스한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LG 단독으로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는 개방이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LG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인공지능의 플랫폼은 ThinkQ 플랫폼인데요. 이 ThinkQ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단, 서비스,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외부에 있는 수많은 서비스 업체, 기술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외부의 오픈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다른 기기들 혹은 다른 제품, 서비스들과 연결해 나가는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ThinkQ의 플랫폼은 크게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공간적으로 보면 집을 전체를 연결하는 것, 그 다음에 집과 자동차를 연결하는 것, 그리고 이런 커머셜 오피스를 연결하는 것, 거기에 맞는 새로운 솔루션을 만드는 것. 재밌는 게 아마 지난번에 뒤에 동영상도 있지만 지난번에 CES 때 저희가 데모했던 부분이 이제 요리하는 로봇.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이제 사람은 없고 주문 로봇, 배달 로봇, 요리 로봇 이렇게 해서 클로이 레스토랑이라는 걸 오픈을 했었습니다. 예,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근데 AI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내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 점진적으로 조금씩 적용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아직까지는 사람의 수준, 사람이 기대한 수준까지는 오지는 않았지만 적용되고 있는 것들 일부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는 좀 집에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집에 있는 가전들을 연결하는 부분들, 혹은 이제 이 부분은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데 TV 같은 경우에 이제 TV의 컨텐츠나 아니면 외부 환경들을 보고 화질을 조정해 나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로봇 청소기가 주변을 센싱하고 새로 학습해 나가는 것들. 그다음에 에어컨이 이전에는 사람을 센싱하고 거기에 이제 바람을 맞춰주는 이런 거였다 그러면 이제는 아예 공간 자체를 모델링해서 최적의 바람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 그다음에 세탁기 같은 경우도 세탁물의 어떤 형태, 재질들을 인식해서 거기에 맞춤 빨래를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좀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던 부분인데 그 오븐 같은 경우에 우리 오븐에 보면 오븐에 해동 음식을 넣을 때 거기에 이제
거기에 그 바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으면 그 음식에 맞게 조리가 세팅이 됩니다.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냉장고. 냉장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어떤 장치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좀 더 한 발 생각을 더 나가 보면 실제로 냉장고는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하나의 디바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게 아니면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포인트에서 AI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TV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이전에는 브로드캐스팅을 보는 디바이스, 이제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디바이스, 그 다음은 이제 집안의 전체 모든 기기를 컨트롤하거나 연결해주는 허브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TV에 대한 어떤 새로운 UX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그 디바이스나 아니면 기기들 연결 이런 것들 생각을 해서 이제 외부의 스피커들이나 다른 회사의 제품들하고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집안에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로 홈 로봇이라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프로액티브 커스터머 케어 부분인데 이건 이제 제품단을 좀 벗어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집에 어떤 가전제품이나 제품이 고장 났을 때 주로 하는 것들이 이제 하는 행동들이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전에 방문 예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각 기기들의 정보들이 클라우드에 모이고 그런 정보들을 분석해서 이 제품이 언제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미리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의 그 필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미리 알려주고 그다음에 사전에 조치해 나가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분석해서 사전에 고장을 진단하거나 예측을 해서 좀 더 나은 제품 사용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시간상 제가 스킵을 하겠고요. 그래서 앞서 제가 그 집안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간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투명 그 OLED를 통해서 집안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테스트 베타 형태로 만들어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잠깐 동영상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르면 되나요? 이거 죄송하지만 한 번만 눌러주실래요? 화면을. 네. 그 동영상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혹시 미래에는 집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혹시 미래에는 집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디스플레이가 홈 라이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포럼에 와 있는데요. 함께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자, 가장 먼저 집에 있는 동안 제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침대입니다. 침대에 투명 OLED를 결합을 했는데요.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디스플레이가 알람 기능도 되고 날씨랑 시계도 띄워주고 거기다가 수면 분석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스마트한 침대인 것 같아요. 라인 모드에서 풀 모드로 변경을 하면 좀 더 본격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서 영화관 같은 느낌을 낼 수도 있죠. 당연히 게임도 가능한데요. 이때는 뒤에 블랙 스크린을 추가를 해서 더욱 선명한 화질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한 번 누우면 다시 일어나기 싫을 것 같은 침대 아닌가요? 다음은 침실과 연결되어 있는 드레스룸입니다. 스마트 윈도우는 평소에는 그냥 투명한 유리처럼 보이다가도 외출 준비를 할 때 오늘의 스케줄을 확인하거나 뉴스를 보거나 SNS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의 날씨, 공기질, 자외선 지수도 확인하고 내가 입을 의상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도 추천을 받을 수가 있고요.
헬스 어플리케이션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오늘 나의 컨디션과 스트레스 지수가 어떤지, 여기에 맞는 식단이나 영양제나 운동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알려준다고 해요. 드레스룸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바로 피팅 미러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내 몸을 인식시키면 내 옷장의 옷을 마치 입어본 것처럼 피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진짜 어렸을 때 항상 상상만 하던 건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 옷장에 있는 옷 말고도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가상으로 입어볼 수가 있는데요. 원하는 옷은 이렇게 바로 구매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짜잔! 여기는 거실입니다. 혹시 지금 여기에서 어디에 TV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바로 여기에 실링 다운 TV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작은 화면에 꼭 필요한 정보들만 제공을 하다가 풀 모드로 변경을 하면 숨겨왔던 나의 스크린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익숙한 벽걸이 형태의 TV로 변신합니다. 평소에는 TV가 숨겨져 있으니까 이렇게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커브드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일반적인 거실 인테리어 느낌이랑은 또 확 달라 보이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진짜 탐나네요. 두 번째 제품은 레일 앤 피봇입니다. 이것도 평상시에는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숨겨뒀다가 필요할 때만 딱 꺼내 쓰는 그런 형태인데요. 벽에 달린 레일을 타고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진짜 이런 TV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점은 TV를 세로로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TV가 돌아가더라고요. 홈 트레이닝 할 때나 VR 게임 할 때는 사실 가로보다는 세로가 더 편하잖아요.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보는 용도에 맞게 자유자재로 TV의 위치 그리고 가로, 세로 모드까지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계세요? 동영상 여기까지. 이게 스피커래요. 0.4mm의 필름 익사이터를 건축자재 안쪽에 네. 됐습니다. 예. 아마 그 앞에 보셨던 것처럼 단순히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디바이스, 새로운 소재들을 통해서 집안을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내용은 아마 로봇 쪽인데요. 아까 그 청소 로봇에서 홈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 로봇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와 그 다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예. 이건 아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셰프 로봇인데요. 이미 둔촌동에서 실제로 국수를 말아서 팔고 있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상업용 로봇이지만 아마 어느 순간에는 집안에서도 가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나중에 둔촌동 쪽에 가실 일 있으면 한번 경험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컵라면만 끓여도 3, 4분 이상이 걸리는데 1분 만에 나온다니 너무 좋아요. 요리하는 로봇 최고.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차량 분야인데요. 그 저희 쪽에는 그 스마트 모빌리티 영역에서 어떤 새로운 표준이나 5G 표준이나 아니면 차량 내 새로운 UX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실제로 이제 그 커넥티드 카라고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유플러스나 이런 데와 같이 연합을 해서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는 이제 자율주행 테크놀로지보다는 그런 시대가 왔었을 때 차 안과 집을 어떻게 연결해 나가고 거기에 새로운 서비스를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Installed on a car recognized as an accident. The video footage and location information are delivered to following cars in real time through the 5G network.
The real-time footage of an accident will pop up for the drivers, and the dynamic map is going to be updated. Autonomous vehicles will avoid the accident point using the dynamic map and update their routes accordingly. Now the autonomous vehicle arrives at its destination safely. 여기까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머셜 공간들이 쭉 있는데요. 스마트 시티를 바라봤을 때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의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부분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세이프티 쪽이나 아니면 그 에어 폴루션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AI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단순히 기술이 아니고 어떤 경험의 로드맵을 좀 정의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AIX라고 해서 AI 익스피리언스 로드맵을 만들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단계별로 어떤 기술이나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1단계가 에피션시, 즉 이제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마 거의 대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챗봇이라는 이런 부분들도 다 최적화, 사람의 노동력을 좀 줄여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개인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개인의 어떤 습관이나 습성 혹은 주변 환경에 기계가 스스로 맞춰 나가는 이런 단계로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현재 시점에 보면 거의 레벨 2 일부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단계 생각하는 게 리즈닝 추론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되게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모사한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가치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적으로 사람은 어떤 원인이 있었을 때 그 원인에 대한 그 어떤 현상이 있었을 때 그 현상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지를 추측을 하거나 혹은 어떤 결과가 나왔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론 능력들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어떤 새로운 UX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는 탐구 단계입니다. 기계 스스로 어떤 가설을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예를 들면 내가 당뇨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20년 동안 당뇨를 안 걸리고 아니면 더 나빠지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기계가 스스로 탐구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가치 아니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그젠플로 제가 좀 만들어 본 것들이 있는데요. 예. 동영상이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이거 동영상 플레이 되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도 동영상가 돼요. 밑에 예. 안 돼 있네요. 첨부 파일로만 들어가 있나 봅니다. 예,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앞서 교수님께서도 그 코로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한테도 굉장히 지금 사실 큰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 뭐 다 아시겠지만 올해 거의 모든 국가들이 GDP에 대한 예상을 잡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굉장히 기대 대비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 뉴노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뉴노멀 시대에 이슈화되는 키워드들이 좀 있는데요. 리모트 워크이나 그 다음에 디스턴스 러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부각되고 많은 회사들이 사실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고, 물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뿐만이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저는 새로운 사업 영역, 기회 영역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런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그 리모트 워크 쪽이나 원격 강의, 그 다음에 텔레헬스 부분,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좀 재밌어서 좀 캡처를 해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이게 디지털이라는 전환이 과거에 2년 걸리던 게 코로나 때문에 최근 2달 만에 바뀌었다.
굉장히 많은 디지털에 대한 저항감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많이 무너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더 빨리 가속화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도 그 이전에는 50대 이상의 분들이 주로 이제 어떤 모바일 앱이나 어떤 디지털의 어떤 그 도구를 통해서 정보에 접근하거나 소비를 한다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이제 새로운 기업의 새로운 온라인화, 그다음에 DX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20분에 대한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운영, 오퍼레이션부터 그 다음에 사업의 방향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도 거의 저희 연구소도 한 60% 이상의 지금 재택근무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거의 모든 회의는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업적으로도 저런 어떤 부분에 맞춰서 많은 부분들이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참고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기청정기나 스타일러가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되는 그런 경험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힘들지만 새로운 기회들은 굉장히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이정환입니다. 오늘 진행하시는 분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제한된 시간에서 여러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한테 15분 만에 좀 끝을 내달라 그래서 저도 조금 이 내용을 조금 빨리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도로에서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질문을 받습니다. 그 언제 상용화되느냐, 그리고 안전하냐. 네, 그 두 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자율주행차가 왜 필요하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지금 사진이 좌우가 보면은 똑같은 이제 도로인데요. 13년의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보시면 여기 그 전체 마차에서 유일하게 자동차가 이렇게 한 대가 있는데 13년 지나면 전부 자동차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쪽에 어떤 새로운 큰 뭐냐면은 이제 기술이나 산업의 빅뱅 시대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올 초에 이제 CES에서 이제 좀 이슈가 됐던 이제 내용이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UAM, 어번 에어 모빌리티하고 그리고 퍼포즈 빌트 비클 그리고 허브 이렇게 세 가지 솔루션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요타가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우분 시티라고 이제 그 전시를 했는데 현대자동차 쪽에 굉장히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결과가 어디에 하지, 언제 하지 여기에 대한 구체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현대자동차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한계성 때문에 이렇게 앱티브라는 전문 업체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 보여드리는 게 이제 도요타의 지금 우분시티인데요. 똑같은 이제 미래 도시를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컨셉을 이야기를 했는데 도요타는 이렇게 좀 관심을 받게 된 이유가 구체성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후지산 남쪽에 있는 공장이 원래 폐쇄됩니다. 그 공장을 히가시우지 공장이라 그러는데 이 공장에 내년부터 이제 여기 70만 평 정도 이제 실제 그거를 건설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실제 도요타의 2,000명에 해당하는 연구원들을 상주를 시키면서 여기 우리 4차 산업에 관련된 그런 산업을 이제 연구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도요타는 지금 뭐 최근뿐만 아니고 한 1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모빌리티 쪽 관련해서 뭐 최근에 행보로 보면은 소프트뱅크하고 이렇게 새로운 회사까지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새로운
그 컨셉의 이 팔렛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셔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제 모빌리티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걸 좀 정리를 하면은 이제 자동차 산업에도 이제 큰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 자동차가 이제 산업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여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동의 자유와 경제 성장도 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또 새로운 대기 환경, 교통체증, 교통사고 이런 문제로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그 케이스라고 해서 그 4차 산업 관련 쪽에 이런 쪽에 어떤 새로운 혁신을 이제 해서 두 가지 이제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주력 산업의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를 다시 이걸 좀 고도화하는 쪽에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던 이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이제 역할을 만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정부에서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이제 미래차 관련해서 지금 뭐 전기 수소차, 이제 자율차, 그리고 자율차를 근간으로 하는 이제 그 이동이나 물류 서비스, 그리고 이런 산업 생태계 이런 쪽에 지금 관심을 갖고 지금 산업 발전을 이제 이루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래차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이슈가 되는 거는 결국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향후에는 오늘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제 에너지 문제도 있고 해서 전기 수소차하고 이런 쪽에 이제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이렇게 들여다봐야 보기 때문에 지금 미래차 쪽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자동차 산업에도 이렇게 4번에 걸친 어떤 기술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4차 산업에 관련된 지금 자동차 산업의 오토모티브 4.0이라고 하는데 여기 키워드가 뭐냐면은 자율화와 협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나 자동운전, 커넥티드 공유경제 이런 게 중요하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자동차 산업뿐만 아닌 우리가 말하는 이제 테크놀로지 컴퍼니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업체나 또 아니면 반도체 업체까지 여기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를 지금 크게 보면 분류를 차에 이렇게 센서를 탑재해서 하는 오토노머스 비클 하고, 그리고 외부에 이제 무선 통신을 근간으로 해서 정보를 받아서 하는 커넥티드 비클,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이렇게 잘 이제 융합한 커넥티드 오토메티드 비클을 세 가지 있던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근의 이슈는 뭐냐면 이 CAV라고 하는 초연결성을 갖는 자율주행차가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빅데이터 이런 부분이 진짜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두에 사회적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모빌리티 관련 쪽에 이동성 관련해서 이렇게 사회적 문제를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해결하는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동시킬 거냐에 따라서 사람이냐 물건이냐, 그리고 이게 평상시냐 아니면 재해시냐 이렇게 해서 보면 한 11가지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지금 어려워서 제가 과소지 공공교통 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고령화가 되고 이제 도심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이런 과소지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부분 보면 교통 약자분들이 사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중교통을 지금 현재 대중교통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 코스트라든지 또 인력 문제, 운전기사분들은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또 어떠냐면 이 공공교통이 없어짐으로써 자기의 어떤 이동 어떤 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건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교통을 없어지는 것을 이제 자율주행차로 대신을 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이동성을 확보하다는 게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소지에 이렇게 정기적인 셔틀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온디맨드에서 로봇택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런 모든 상황은 이제 센터에서 이제 관리를 해서 원격으로 운전을 한다든지 또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안과 과제는 어떠냐면요.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서 언제 시장이 올 거냐, 실용화될 거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살아있을 동안은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지금 아까 김 교수님이 좋은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딱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학습했는 것만
자기가 아는 유스 케이스에 대한 것만, 주행 시나리오에 대한 것만 대응할 수 있지 그 외를 벗어나 버리면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왜 상용화나 실용화가 더디냐면 이 불안감 때문입니다. 예, 자동차가 뭐 센서 달아서 잘 주변 상황을 잘 인식한다 그러는데 그래도 가끔씩 오인식하고 미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못 믿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도로교통도 지능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통 차선도 잘 그려져 있어야 되고요. 교통 표지판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 되냐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무선 통신 관련해서 정보 잘 외부에서 주면 된다 그러지만 사실 통신 간섭이나 두절 때문에 이 정보를 이제 안정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고 났을 때 누가 잘못했냐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제도적인 이런 게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면은 이제 초연결 자율주행차를 관련해서 높은 계산 용량과 빅데이터 가용성을 갖는 플레이어가 이제 시장을 주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부분 그런 플레이어들이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 또 슈퍼컴퓨터, 그리고 데이터, 또 커넥티비티, 또 센서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초연결 자율주행차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율주행 자동화 레벨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뭐 DOT나 또 SA에서 정한 자동화 레벨인데 점점 올라갈수록 어떠냐면 사람의 손, 발, 그리고 눈, 그리고 뇌가 이제 자율성으로지는 겁니다. 즉 뭐냐면 기계가 모든 걸 다 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동차 중심에 아까 오토노머스 비클이라고 했는데 얘의 한계성을 말씀드리면 최대 볼 수 있는 게 200m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보려고 하면 센서를 차에다가 덕지덕지 다 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200m밖에 안 되는 로컬리 인텔리전스를 갖고 내가 뭐든 완전 자율주행을 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자동차하고 도로교통이나 통신하고 인프라하고 융합해서 정보나 소프트웨어가 같이 공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클라우드 쪽에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구축이 돼서 거기서 딥러닝 학습을 해서 차량에 인베디드 되는 이런 형태로 계속 사이클이 돌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화 관련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이 5에 해당하는 자동화 레벨 풀 오토메이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소가 한정이 안 돼 있는 모든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자율주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정형적인, 비정형적인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는 5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요. 어떤 이제 버클리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2075년이 돼도 나올까 말까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이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자율 셔틀이라든지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쪽에 이렇게 뭐 온디맨드 로보택시라든지 그거는 왜냐하면 레벨 4가 되는데요. 그거는 장소를 한정하는 겁니다. 정해진 공간, 정해진 경로. 그러면은 유스케이스나 시나리오가 간단해지거든요. 그럼 그거는 이제 이 서비스 사업자가 자기가 관리를 해서 이제 이제 할 수 있는 범위니까요. 그래서 4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는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뭐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당연히 주변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되니까 센스 기술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외부하고 소통하기 위한 이제 무선 통신 기술, 그리고 오늘 아까 LG전자에서도 말씀하신 다이나믹 맵, 지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단순한 지도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태틱한 정보 위에 다이나믹한 정보, 공사 구간이라든지 사고 구간, 그리고 여기 움직이는 이동체 주변에 이제 그 장애물들을 다 3차원으로 이렇게 정보 융합했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위치를 모르면서 차를 제어를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 보정 쪽 관련 쪽에 노컬라이제이션 쪽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시큐리티 쪽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해킹해서 만약에 잘못 외부에서 그걸 해버리면 사고 날 무기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사고 나고 나서 그러면 누구나 뭐냐면 기능 구현은 가능한데 안전성을 담보로 했는 제품 자율주행차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안전 설계의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ail operation이라든지 functional safety라든지 redundancy라든지 즉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영상 센서에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다른 센서 가지고 센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차량과 통신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쪽에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술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운전자하고 기계하고가 서로가 운전 제어권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자율주행이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응 방안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CASA 관점에서 자동차의 어떤 패러다임 관점에서 이렇게 XEV 쪽하고 자율주행차 미래차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의 기존에 있는 산업을 고도화하는 쪽도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공유경제라는 이게 마스라고 해서 모빌리티 에이즈 서비스나 타스라고 해서 트랜스포테이션 에이즈 서비스 이런 쪽에 서비스 신산업에 대한 부분도 이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류 관련 쪽에서도 이게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 레벨 한 4 정도 되는 겁니다. 제한된 공간 내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실용하고 상용화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없는 차량, 정말 소통할 수 있는 도로교통, 끊임없는 이제 끊기지 않는 통신, 그리고 법제도까지 이렇게 다 정비가 되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저희가 기술 개발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사회적 관점이라든지 그리고 시장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충분한 어떤 시범 도로나 실험 도시에서 검증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실용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도 지금 자율주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있는데 공유경제 관점에서 아까 디디 출싱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카세어링 업체인데요. 그게 자율주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더뎌질 것 같습니다. 왜냐 공유경제 관점에서 이게 어떤 사람이 그 사용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유경제를 다시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 뭐냐면 자율 셔틀인데 소니하고 야마에서 만든 그 셔틀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바일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오키나와의 지금 관광지에 실제 실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이 관광지에 가서 가족들이 여기서 이제 차에 타서 이제 관광을 즐기면서 여기서 정강행실 이런 걸 다 이제 같이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사람들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제 관광의 문화도 이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나지 않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제 관광버스 이렇게 해서 가이드가 이렇게 깃발 들고 이런 이제 문화는 이제 없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맞춤형 이런 이동체 또 아니면은 모바일 오피스 환경이 되는 어떤 그런 쪽이 이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IBM 데이터 앤 AI 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동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IBM의 AI 왓슨을 통한 IBM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주요한 어떤 내용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어떤 개념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IBM이 가지고 있는 AI 역량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영역에서 그 특정 어떤 그 산업군에 대해서 간단한 레퍼런스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뭐 이미 앞서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없던 신용어가 나온 것들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던 어떤 영역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개념에서는 크게 현재 이제 기술이 발전함으로 해서 그러한 어떤 신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기업이 보다 더 나은 가치와 또는 이제 새로운 어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변화하는 과정을 그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룩하기 위해서 기업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떤 영역들을 보면 기업의 어떤 정보를 내부에 있는 어떤 정보에서 외부에 있는 어떤 정보와 어떻게 융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비용 중심의 어떤 리스크 관리에서 이런 어떤 리스크 관리라는 어떤 측면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위협을, 이 외부에서 오는 어떤 위협을 감소할 수 있는 어떤 요건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역으로 확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어떤 모든 어떤 일련의 과정을 IBM은 그 AI의 어떤 여정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AI의 어떤 그 가기 위한 어떤 경로를 봤을 때 이 항상 이야기하는 어떤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그 기업의 어떤 전략적인 과제에서 우리는 신규 사업으로 새롭게 이제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사업으로 확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시장 마켓에서 어떻게 더 확대를 해 나아갈 수 있느냐, 또는 이러한 어떤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어떤 인재를 보유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 변환하기 위해서 빅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애자일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아갈 것이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 도전 과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가장 크게 이제 주도하고 있는 어떤 영역 자체가 IBM은 AI 관점으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AI 레더라는 어떤 개념들을 이미 발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AI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다리라는 어떤 개념으로 해서 단계별로 접근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의 아키텍처 변화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예전 같으면은 가지고 있는 어떤 IT의 자원들이 뭐 독립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그걸 ESB 기반으로 서로 인티그레이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요건들로 이렇게 정의되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어떤 형태들을 비즈니스의 어떤 모든 측면으로 디지털 기반의 자산화를 이제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제 많은 기업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외부의 어떤 정보들을 디지털 자산화로 이미 축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어떤 영역들을 통해서 보다 더 혁신적인 어떤 방식으로 기존의 자산화한 어셋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측면으로 이렇게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IBM이 변화되는 어떤 관점을 한번 크게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나누어 놓은 차트인데요. 이 영역에서 지금 현재는 IBM은 코그니티브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으로 진화를 해 나아가겠다라고 해서 코그니티브 비즈니스를 이끌어 나가는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크게 이제 3가지 과제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 안단에 보시면 이제 코그니티브에 대한 어떤 영역으로는 실제 이러한 어떤 항목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업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뭔가 증빙할 수 있는 어떤 자료 기반의 아이템으로 손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의 이제 코그니티브 영역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AI의 어떤 영역을 얘기를 할 때 보면 뭐 협의적 AI라든지 강의적인 어떤 AI, 또는 그 뭐 일반적인 AI라는 어떤 컨셉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워낙 많은 어떤 정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증빙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 신뢰된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코그니티브 에어리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인프라에 대한 어떤 환경이 기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프라에 대한 어떤 환경으로 IBM은 이제 IBM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160여 개 정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이미 상용 또는 이제 무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가지 기반 환경, 이 코그니티브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어떤 솔루션과 클라우드 기반에 있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각 산업군에 맞는 솔루션들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설명한 어떤 영역에서 보면 이제 협의의 AI, 뭐 강의의 AI,
일반적인 AI의 어떤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어떤 시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요 위치 정도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협의의 AI에서 강의의 AI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정 도메인, 그 특정 어떤 영역을 가지고 AI를 적용하는 사례들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사례에서 조금 더 복잡한 어떤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이미 많은 기업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의 어떤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죄송합니다. 기업 지금 이제까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떤 AI 어떤 관점을 이야기를 했을 때 IBM이 바라보는 어떤 관점은 기업용 AI에 솔직히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용 AI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그 요건을 제시할 수 있는 항목들, 앞서 설명드린 증빙이 되어야 된다라든지 보안에 대한 어떤 요소, 기업의 그 가지고 있는 어떤 보안 정보 레벨에 따라서 오픈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특정 소수만이 공유해야 되는 공유에 대한 어떤 보안 레벨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의 윤리라든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가 어떤 강의의 어떤 AI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그 최소의 어떤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뭐 머신러닝을 통해서 AI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포인트들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시면 IBM에서는 지금 왓슨 API 영역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API 모델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언어적인 어떤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뭐 왓슨 디스커버리라든지 또는 어떤 챗봇 기반 서비스로 해서 왓슨 어시스턴스와 같은 어떤 모델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이미지 인식을 할 수 있는 퍼스널 인사이트라든지 왓슨 비주얼 레코그니제이션 솔루션들을 이용하면 그 이미지를 보고 어떤 뭐 그 가부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그런 어떤 이미지를 보고 추천을 받으실 수 있는 어떤 서비스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기반의 어떤 형태를 API 모듈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듈들 중에도 지금 이 한국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이 챗봇 서비스는 하고 있어요. 근데 챗봇 서비스에서 AI에 대한 기반 환경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구분하는 어떤 용어에서는 숏테일과 롱테일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헤드라이트를 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즉각적인 어떤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을 기본적으로 챗봇 서비스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항목들 중에서도 헤드라이트를 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는 헤드라이트를 켜려면 이라는 질의가 들어올 수가 있죠. 그 의도를 어떤 의도로 이런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는 어떤 인텐드에 대한 어떤 관련된 질의어를 먼저 사전에 등록해가지고 그와 동일한 어떤 항목들 같으면 어떤 답변을 줘라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어떤 챗봇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질문 대신에 예를 들어서 헤드라이트를 뭐 영문으로 쓴다라든지 우리가 미처 의도하지 않았던 질의가 들어오더라도 그러한 어떤 질의에 들어오는 어떤 경우의 항목들을 사전에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 정의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이제 생뚱맞은 지금 뭐 이제 지금 여기 롱테일로 나오는 어떤 개념들이 있는데요. 저기 보면 뭐 운전 중에 차의 배기 장치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이제 숏테일로 던져주기가 힘들겠죠. 그럴 때는 저 롱테일에 나오는 어떤 질의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자연어 처리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유사성에 대한 어떤 항목들을 자동으로 서치해서 결과를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서치라는 어떤 개념을 IBM은
코그니티브 어드밴스드 서치라는 개념을 써요. 일반적인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는 어떤 영역들을 보면 전체 문서를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I에 대한 어떤 기능을 얘기할 때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문제 해결을 찾기 위해서 단순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이제 문건이라든지 그에 대한 답변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다라면 그 해당되는 문서를 찾아줄 거예요. 근데 이제 코그니티브 서치라는 어떤 개념에서는 해당되는 문서의 특정 문장만 서머리 형태로 먼저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문서를 찾아가는 것들이 아니고 그 문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보고 그 안에서 즉각적인 답변을 받고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또는 그 해당되는 원문에 들어가서 전체 정보를 조회해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까지 이미 확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주얼 레코그니제이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저희 오늘 그 이 호텔에 들어올 때도 보니까 앞에 이제 이미지 인식이 있고 또는 이제 그 병원 같은 데 가면 특히 이제 마스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이제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이미지 센서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이제 그 통과 유무를 결정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영역들은 이제 거의 가부에 대한 어떤 단순 판단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들 같으면은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요건들, 분류할 수 있는 어떤 요건들, 그리고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도 가중에 대한 어떤 요건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레벨에까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어떤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추천받으실 수 있는 어떤 영역까지도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수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지금 현재 구축 중인 어떤 사이트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국내에 있는 그 스마트 시티로 해서 국내 그 강력 지자체 한 곳에 저희 솔루션들을 지금 제공해서 파일럿 형태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 같으면 지금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냐면 시장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 불이 났으면 불이 난 경중을 이 비주얼 레코그니제이션 솔루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어떤 경중에 대한 어떤 요건들을 자동 인식해서 자동적으로 소방서에 연락하는 그런 어떤 인프라로도 활용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스마트 주차장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온 어떤 차량의 그 종류라든지 또는 그 주차장이 몇 군데가 이제 비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별도의 어떤 센서 없이 비주얼 레코그니제이션으로만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도 이렇게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왓슨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오토 AI라는 컨셉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별도의 프로그래밍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분들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되어 있는 어떤 분들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때 분석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모델링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어떤 모델 기법으로 그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라고 하면 이미 코딩이 자동으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자의 도움을 받아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까지도 확장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IBM은 코그니티브 클라우드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어떤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영역에서 아까 제가 AI 레더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AI 레더라는 개념 자체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류하고 분류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 네 가지의 기본적인 그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이제 데이터를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 관점이라든지 데이터 마트의 어떤 관점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어떤 영역들을 또는 데이터를 분류하는 어떤 단계 기반으로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중앙 집중식으로 일괄적으로 수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가 이제 분산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이제 데이터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가상화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정의하고 정의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왓슨 날리지 카탈로그를 통해 가지고 분류 맵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분류 맵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 여기에는 왓슨 API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어떤 툴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오픈소스 기반에 있는 어떤 아이템들까지도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항목들을 배포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기존의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인티그레이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 형태를 제공하고 있는 어떤 플랫폼으로 요즘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라는 하나의 완성된 어떤 패키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를 분류하는 어떤 영역 그리고 데이터를 정의하는 어떤 영역에서 데이터 공유하는 어떤 차원의 왓슨 날리지 카탈로그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만들 수 있는 어떤 영역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WML이라든지 또는 이제 다른 어떤 오픈 소스 기반의 활용들을 정의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정형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뭐 IBM 솔루션 같으면 코그니티브 관련된 어떤 코그노스 솔루션이라든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왓슨 디스커버리와 같은 다양한 어떤 솔루션들과 바로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픈 소스 기반의 뭐 파이썬이라든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모델들을 그냥 탑재를 해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반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환경 자체가 IBM이 주장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 기반 형태는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IBM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고요. 이 퍼블릭 클라우드는 더군다나 이제 DC 센터가 데이터 센터 자체가 국내에도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이제 SI 업체하고 해서 국내에도 이제 판교 쪽에 별도의 DC를 두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어떤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이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의 어떤 영역 같으면은 이 구축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IBM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구축형 클라우드 이 두 가지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형태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 형태까지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제공되던 다른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하고도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퍼런스 기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퍼런스 기반에서는 제가 제조 산업을 오늘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제조 산업으로 국내 사이트와 국외 사이트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통 제조 산업에서는 이 고민하고 있는 어떤 요건들이 굉장히 좀 뭐 다양하게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요소들을 보면 운영을 어떻게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어디에 있을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개척의 어떤 요건 우리가 신규 시장으로 뛰어들 건지 아니면 기존 시장을 어떻게 분석해서 다시 한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제조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런 어떤 향상된 고객의 어떤 피드백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어떤 식의 개선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지 그런 영역까지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 환경의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 뭐 지금 한 1, 2년 전만 해도 스마트 비즈니스라는 어떤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라는 어떤 요건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즘 같으면은 이제 아예 이제 컨셉 자체가 AI 팩토리라는 어떤 개념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습니다. 저 AI 어떤 팩토리로 넘어가게 되면서 나왔던 어떤 요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스마트 팩토리라는 어떤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요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셋들 중에서 기업 내부에서 가지고 있던 정형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저 정의 그 분석하고 정의하는 환경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요건들이 이제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정형 정보 기반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라든지 문제 해결을 찾는데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그 팩트를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AI 팩토리라는 어떤 관점으로 넘어가면서 바라보고 있는 데이터의 영역 자체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적용을 했어요. 이 영역 중에 하나가 이 비정형에 대한 어떤 컨텐츠들을 가지고 기존에 이미 분석하고 있던 정형 정보와 인티그레이션해서 새롭게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관점으로 범위의 어떤 영역을 이렇게 확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어떤 정보들을 실질적으로 자산화할 수 있는 요건으로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AI 팩토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영역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기계학습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 텍스트에 대한 어떤 분석들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된다, 이미지 분석에 대한 것들, 음향에 대한 어떤 영역들, 그리고 이런 어떤 요건들이 실제 각각의 어떤 산업군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 환경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금융권이라든지 또는 금융권의 뭐 VOC 같은 경우를 이렇게 든다라고 하면 거기는 뭐 이제 STT나 TTS 같은 그런 어떤 환경들의 요구 조건들이 이렇게 충족이 돼야 되겠죠. 그 요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실제 이제 뭐 몇 가지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한 어떤 영역들 중에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챗봇에서 이제 좀 죄송합니다. 그 IBM의 왓슨 어시스턴스라는 챗봇 솔루션과 비정형을 분석해서 쿼리에 대한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는 그 환경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입니다. 이 고객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숙련된 어떤 그 엔지니어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지적 어셋에 대한 어떤 자산들을 제대로 전수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공백으로 인해서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챗봇을 통해서 해결을 했어요. 챗봇을 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데 3만 3천여 개의 어떤 문서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것들입니다. 어떤 질문들이 나오고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 그걸 1차적으로 구축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축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결과물로 새로운 어떤 지역의 뭐 유적을 발굴을 하는데 보통 걸리는 소요 시간이 7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해가지고 7개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해가지고 바로 채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12배 정도의 속도 개선의 어떤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현재도 이제 계속 이 영역을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이 영역을 확장해 나간다는 관점이 이제 그 채굴에 대한 어떤 날리지 서치 개념으로 처음에 사용을 하시다가 그 영역 자체를 점점 더 확대하면서 지금은 이제 10만여 개 문서를 검색해서 결과를 바로 가져올 수 있게 그런 어떤 형태로까지 확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사례를 그냥 하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기본적인 개념은 날리지 서치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날리지 서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연구원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어떤 정보들인데 특히 연구원들 같으면은 부서와 부서 간의 어떤 정보들이 공유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제를 다른 어떤 그 기업 내의 다른 연구 파트에서도 이 수행하는 어떤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포인트를 찾는 데에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었는데요. 그런 어떤 모든 어떤 정보들을 그 이제 IBM의 비정형 분석 솔루션을 이용해서 정의했는데 뭐 한 예를 그냥 간단하게 들어드리면 분리막이라는 어떤 컨셉으로 해서 검색을 분리막에 대한 해결 포인트 또는 분리막에 대해서 발화가 된다라는 어떤 요건으로 해서 검색어를 던지게 되면
그와 유사한 어떤 말들, 뭐 예를 든다면 분리막을 세퍼레이터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또는 세파라고 해서 야금만 쓸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분들은 분리하고 한 칸 띄우고 막이라고 쓰실 수도 있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어떤 항목들을 하나의 문장 내에서 동일한 어떤 요건에서 몇 개의 음절 안에 그 요건 항목들이 들어가 있으면 찾아온다라든지, 한 예입니다. 그런 케이스로 이렇게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그 소요되던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찾는 근본적인 원인을 팩트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 자체를 10배 이상 이 개선한 그런 어떤 포인트로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어떤 내용은 제조 산업에 이제 국한돼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뭐 이제 저희들 어떤 레퍼런스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AI 기술을 도입해서 사용한 제가사도 있습니다.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고객사명이 바로 뜰 겁니다. 그리고 요즘 같으면은 AI를 통한 투자라고 해서 지금 신한 AI 같은 별도 그 AI 지주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쪽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기반 기술이 IBM에 있는 이 왓슨 API 모듈들을 사용해서 시장 변화에 따른 금리의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모델들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테크 이벤져스 일하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그 발표드릴 주제는 이제 클라우드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혁신하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클라우드가 왜 그 인공지능을 혁신하나? 근데 이제 저희 그 아마존닷컴의 그 버너브겔스 박사님께서 클라우드가 인공지능의 한근기를 이끌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클라우드보다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인공지능을 혁신하고 있지. 과거에는 잘 하지 못했던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이라든지 음성 인식이라 이런 기술들이 사실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 때문에 최근에 많이 잘 됐거든요. 근데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실제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그 물류 예측을 하는 그 저희 팀에서 2015년도에 그 기존 기술 대비해서 딥러닝을 적용을 했더니 15배가 이렇게 속도가 좋아졌다, 성능이 좋아졌다는 걸 이제 봤거든요. 그 15배라고 하면 굉장히 마법 같은 기술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했길래 갑자기 15배가 좋아지는지. 근데 원래 우리가 딥러닝이라 흔히 부르는 그런 기술은 이미 1980년대에 그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라는 기술을 이미 우리가 잘 쓰고 있었던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최근에 그 성능이 좋아졌는데 앞에 이제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슈나이더의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첫 번째는 컴퓨팅 용량이 좋아진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가 사이즈가 커져서 학습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컴퓨팅 용량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뭐 개인이나 큰 기업이 아니라 그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 뭐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쓴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싶다고 하면 그게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클라우드에 보면 이제 가상 서버라고 하는 이제 물리적인 장비가 아니라 가상화되어 있는 장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V100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성능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서버가 있습니다. 이 서버는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컴퓨터의 한 뭐 CPU 100배 정도의 성능을 내는데 이제 이걸 이제 유료 만약에 우리가 소매로 구매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요. 이 카드 하나에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제 사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그 클라우드에서 서울 이전에 저희 이제 아마존의 EC2 서버를 만약에 구매를 하면 시간당 $5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CPU 2,000개의 성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20대를 바로 이제 빌려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비용은 시간당 $100 정도에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인공지능 모델 학습이라는 게 그 컴퓨팅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빨리 되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빨리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
클라우드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컴퓨팅 용량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유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유유 자원을 그냥 뭐 논이 뭐 하겠습니까? 이 많은 분들한테 빌려드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스팟 인스턴스라고 하는 남는 자원들을 빌리는 그런 또 옵션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기존에 $5라고 하더라도 그 가상 서버가 남아 있는 시기에는 1.5불에, 그러니까 70% 정도 할인된 비용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략 한 1.5불 정도에 쓸 수가 있고, 아까 이제 CPU 2000대 성능을 약 한 $30 정도면 시간당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그 패스트 AI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레스넷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이미지 그 트레이닝하는 인공지능 그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학습하는데 이 가상 서버를 이용해 가지고 18분 만에 진짜 놀라운 거는 $40만 비용을 내고도 뭐 과거에 뭐 엄청 큰 회사들이 했던 그 똑같은 성능의 93%의 성능을 내는 모델 성능을 내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도 손쉽게 굉장히 큰 사이즈의 데이터 모델 학습하는데 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손쉽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라는 회사들이 되게 뭐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뭐 서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170개가 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 안에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도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한 서비스를 이렇게 나열을 하면 너무 많아서 다 설명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이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기능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가상 서버뿐만 아니고 모델을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고 배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같은 것도 그냥 완전 관리형으로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굳이 뭐 머신러닝 팀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이 AI 서비스만 통해서 쓸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같은 게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레이블링하는 작업부터 해갖고 알고리즘 모델 학습하고 배포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이렇게 한 큐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거든요.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GS 칼텍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 GS 칼텍스는 이제 정유소랑 그다음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보시면 그 주유소에서 이 차가 들어와서 이 차가 주유를 하는지 아니면 세차를 하는지를 이게 판별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마케팅으로 뭐 SMS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거를 하는 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이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를 써서 손쉽게 이제 이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해서 서비스를 직접 이렇게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클라우드가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갖고 제공을 해주고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뭐 굉장히 신기한 이런 종류의 서비스 말고도 진짜 비즈니스에 유용한 서비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핑몰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마존이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상품의 추천, 그리고 상품을 그 추천하고 매출을 예측하고 이런 물류 예측 이런 것들을 진짜 잘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축적된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아마존이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AWS에 있는 서비스로 만들어서 냈는데, 이제 아마존 퍼스널라이즈, 아마존 포캐스트 같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다른 고객들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 모바일에서 쿠폰 같은 걸 발행을 했을 때 이 그 개인화된 쿠폰을 발행할 때 이걸 사용하기도 하고,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물류센터에 있는 알고리즘들을 이제 이 알고리즘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별할 때 아마존 포캐스트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알고리즘이 잘 돌아가는지를 판별하고 하는 그런 실험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아마존 금방 닷컴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존닷컴이 실제로 이제 얼마나 인공지능에 열심히 또 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 인공지능을 아마존이 잘하나? 다른 회사들이 더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이 아마존은 사실 이제 25년 전에 이제 서점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첫 화면인데, 그 당시에 25년 첫 화면인데, 그 첫 화면에 보시면 그 아이젠 에디터라고 해서 그 추천 엔진이 있습니다. 그때 책을 사면 이 책에 어떤 책을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립니다. 알림을 보내주는 그런 엔진이거든요. 그 당시 그 아마존이 처음 그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 추천 엔진이 이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99년도에 아마존 전체 매출의 35%가 이 추천 엔진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닷컴에서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기만 하면 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배송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갈 건지를 다 예측을 합니다.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한 벌써 5, 6년 전에
주간 500억 회 이상의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건을 예측해갖고 어떻게 배송될 거다라는 걸 빨리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진짜 빨리 배송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물류센터에서는 이런 이제 로봇이 있고 그 로봇이 어떤 식으로 배송될 건지를 이제 예측한 데이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물류센터를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이 아마존 물류센터에 가보시면 이렇게 로봇이 이 빈이라고 하는 선반에다 물건을 담고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움직입니다. 원래는 이제 뭐 배송센터에 가보시면 물류센터는 되게 뭐 쌀은 쌀, 라면은 라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 이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을 때 예측한 그 결과대로 이 패킹하는 분한테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물건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오는 걸 그대로 패킹을 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물류센터 안에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 사람이 하기 힘든 작업들 이런 거 작업들을 이제 그 로봇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이제 로봇은 사실 인공지능에 의해서 학습된 모델들이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까지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야, 아마존 물류센터에 많은 사람이 잘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아마존 물류센터에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이분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로봇 관리자입니다. 아침에 로봇을 조회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잘 일을 하나, 뭐 고장이 안 났나 이런 걸 이제 체크해 주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을 보내는 거죠. 근데 물류센터 안에 사실 굉장히 단순한 일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은 로봇 공학자들, 그다음에 이 모델을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분들이 다 물류센터에 같이 일을 해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이렇게 직업을 바꾸고 이제 업무를 바꿔서 이제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안에 이제 좀 간단한 이제 예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재고 관리를 만약 한다고 할 때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로봇이 들고 오면 사진을 먼저 찍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나갈 때 또 사진을 찍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물건이 재고를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건데 기존의 컴퓨터 비전 기술을 쓰면 어느 정도 물건 재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다음에 거기 안에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물건이 몇 개가 이제 나갔는지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그냥 쉽게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물건이 막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가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뭐 성능을 99%, 95%까지 올려놔도 그 6%, 7% 될 때까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해봤더니 사실 물건 안에 있는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탐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딥러닝 기술이 해줬던 그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딥러닝 기술이 사용을 하더라도 아까 보였듯이 매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찍힌 사진들을 용량을 업로드한 다음에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하고 그거를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물류센터 안에 있는 컴퓨팅 용량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물류센터에서 사진을 찍은 것을 클라우드로 올려서 클라우드로 올린 것을 학습을 해가지고 정교한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걸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류센터 안에는 컴퓨팅 용량이 없어도 대용량의 모델 학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이 또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드론 배송이라는 게 있는데 이 드론 배송은 저희가 201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뭐 드론 배송이라는 거는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하면 도시 지역은 사실은 빨리빨리 배송할 수 있는데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배송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럴 때 이제 30분 만에 가서 배송을 하는 겁니다. 이 드론 안에도 실제로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앞에 뭐 바람이 분다거나 또는 이제 뭐 장애물이 있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실제 배송이 되고 있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배송이 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이런 걸 만들 때도 그냥 드론을 실제로 날려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클라우드에다가 이 드론 자체를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빨리 이게 정확하게 되는지를 이제 검증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2019년도 새로운 드론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풍동역학 실험이나 아니면 유체역학 실험 같은 거를 실제 실험실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이거를 드론을 날리는 게 아니라 가상 환경에서 드론을 보내가지고 드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때 조건을 줘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앞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는 밑에 어떤 뭐 조건이 있어서 사람이 있으면 사람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이제 좀 비켜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사람이 나가면 그때 이제 배송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존의 고라고 하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그 결제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오프라인 매장인데, 이 매장은 사실 이제 들어와서 아주 그 개념은 심플해요. 그냥 물건을 찍고 그냥 밖에 나가면 그냥 결제가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이제 우리가 매장에서 뭔가 결제를 하려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 매장에서 들어간 기술도 사실은 딥러닝 기술, 그다음에 센서 기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들을 써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매장에 이제 혹시 뭐 많이 안 가보셨겠죠. 좀 요즘 여행하기 힘드니까. 제가 이제 그 회사 직원으로서 베타 매장이 저희 이제 본사 앞에 있는데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그리고 2018년도에 이 매장이 오픈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나올 때는 안 기다려야 되는데 들어갈 때 기다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네, 매장이 좁으니까 이제 체험해 보려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그렇지 않고요. 이제 언제 누구나 이제 쉽게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매장이 많아져가지고. 근데 이 매장에 가 보시면 이 천장 위에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많이 달려 있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가 있고, 그 카메라에서 위에서 밑으로 보면 사람이 점으로 보이죠. 그래서 동선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가도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인지해서 동선을 체크하고, 또 이제 물건도 이렇게 물건을 집을 때 사람의 이렇게 손의 근육의 그 각도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물건을 집는지 아니면 물건을 훔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똑같이 매장 안에 컴퓨팅 파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동영상 데이터라든지 이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그 미국 전역에 고매장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뉴욕, 뭐 시카고 이런 데 있고, 직접 가서 체험을 해보실 수 있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그 식료품 매장, 아마존 프레시라고 하는 이제 그로서리라고 하는 식료품 매장을 만들었는데, 이 식료품 매장에도 아마존 대시카트라고 하는 그런 카트가, 새로운 녹색 카트가 있어요. 이 카트 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물건을 딱 담으면 물건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량이나 이런 것도 다 계산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 결제 기다리지 않고 녹색 라인을 따라서 쭉 나가면 바로 다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 고 매장을 좀 확장한, 식료품 매장으로 좀 확장한 그런 모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 만든 다양한 기술들이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 인공지능 기술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배포한 서비스 중에는 이제 아마존 프라우드 디텍터라고 해서 요즘에 온라인 사기가 많잖아요. 뭐 이제 결제 같은 것들에서 사기 같은 것도 탐지해 주는 서비스가 있고, 또 뭐 프로그래머들이 코드를 짰을 때 그 코드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를 쓰는지 안 쓰는지 이런 걸 판별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고객들이 좀 더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그 AI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현재는 굉장히 모듈화되어 있고, 그래서 손쉽게 그 인공지능을 이제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을 골라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또 아까 이제 컴퓨팅 비용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능적인 부분도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제프 베조스가 한 말을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뭐 AI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 만들고 또 새로운 꿈을 꿔서 기능을 이제 확산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맨 땅에 헤딩을 한다 그러죠. 그걸 이제 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과거에 이제 아이작 뉴턴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발견한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각자의 이제 어깨들, 그리고 특히 이제 새로운 리딩하는 기술들이 어떤 클라우드 벤더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데, 그런 기술을 통해서 아마 더 많은 발전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의 AI 대학원과 전기전자공학부에 있는 윤성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회 사회 진행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을 진행하기 앞서서 지금 참석해 주시는
그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민 연구소장님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동현 실장님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재관 본부장님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들을 쭉 보니까 역시 지금 상황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돼서 AI 쪽 관련된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큰 그림에서 바라본 코로나 상황에서의 AI에 관한 질문들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점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코로나 지금 상황을 종식시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상황이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할 때 또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혹시 김주민 연구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 이해한 게 그러니까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AI가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란 질문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도움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 네. 그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AI를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 코로나 관련해서 크게 좀 세 가지의 포인트에서 보고 싶어요. 하나는 진단이라는 걸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예방이라는 걸 보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치료라는 거가 있는데,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은 제약회사들에서 이 치료제 혹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AI 기술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최적의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는 그쪽에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진단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진단은 결국에는 이제 판단하는 부분인데, 대한민국도 유명하지만 진단 기술 유명하지만 진단 킷도 마찬가지로 좀 더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들은 그 뭐 휴대폰을 통해서 뭐 호흡의 형태를 분석해서 진단하는 것들도 있고, 혹은 소리를 통해서 진단하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또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제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방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떤 코로나 자체가 감염이기 때문에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동선이나 아니면 분포, 이런 이동성을 이렇게 분석해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예방까지도 좀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AI들이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치료, 예방, 그다음에 진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더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제 향후에 비슷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하거나 또 다른 질병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또 어떤 AI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동현 실장님께 질문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저 지금 그 항목하고 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 실제 구축한 어떤 모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한 30년치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정보들을 실제 수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개념으로 잡은 것들이 이벤트 디텍션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에 따른 행동 지침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파일럿으로 일단 구현을 했었고, 실제 구축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도 정확도 레벨이 거의 한 87% 이상이 나온 그런 어떤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정리를 한번 해드린다면, 이런 어떤 문제가 이후에 발생이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원인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전략으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데 있어서 이미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을 넘어서 AI가 지금 산업과 경제에 어떤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번에는 넓은 의미에서 AI를 통해서 산업 경제가 어떻게 부흥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율주행차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미래에 굉장히 각광받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재관 본부장님께서 한번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오늘도 계속 이야기됐던 부분이 이제 빅데이터로 인공지능 이런 쪽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미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이제 자동차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인프라하고 이렇게 데이터나 소프트웨어가 융합이 되다 보니까 클라우드 쪽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형태로 해서 그래서 AI 딥러닝 쪽에 지금 이런 쪽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한 이제 다양한 BME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까 IBM 쪽에서 발표하셨던 그 내용 중에 세 가지 유형이 저희도 지금 뭐냐면 자동차 분야에서 지금 데이터 비즈니스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상당 부분 이제 자율주행차나 커넥티드 카 쪽에서 그게 BM이 많이 숨어 있고 그걸 잘 활용하면 저희 쪽에도 엄청난 이제 저희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회라고 보는 거는 이 관련된 어떤 이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적인 환경이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반이 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나 ICT 산업이라든지 또 뭐 ITS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골고루 이렇게 지금 그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잘 융합하면은 또 새로운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산업과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AI가 실제로 지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약간은 회의적인 질문도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산업도 위축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AI가 정말 산업에 도움이 된다면 이게 왜 극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피부에 느껴지는 게 왜 적은가? 그래서 AI 도입이 아직 부족한지, 기술적 도입이 부족한지, 아니면은 실제 경제 발전에 대해 효과가 AI가 실제로 부족한지에 관한 의문을 던지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능하신 분들이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그 과거에 굉장히 많은 돈들이 그 AI 투자가 됐는데 과연 그에 대한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AI가 어떤 새로운 산업을 만든다라는 거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제 개인적 견해는 AI는 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장비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중장비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지 않고 그게 어떤 건설에 대한 어떤 아니면 뭐 건설이나 인프라에 대한 혁신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AI도 툴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산업들을 일구기 위해서 조금씩 그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마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크게 보이진 않겠지만 많은 산업들의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전에 누리던 굉장히 고급의 서비스들, 예를 들면 여행 나한테 맞는 여행 상품을 찾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AI를 통해서 좀 더 낮은 비용으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생산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풀지 못해서 생산성이 떨어졌던 부분들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어떤 생산성을 높여간다는 부분들. 또 다른 축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면
24시간 아니면 뭐 특정한 어떤 지역, 위험 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안전성을 높여준다는 부분들, 이런 굉장히 많은 영역들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또 드는 생각에는 우리가 아팠었을 때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도 있지만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부분들에서 어떤 AI가 우리의 눈에 보이게 뭔가 확 바뀌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전의 산업들을 좀 더 가속시키거나 성장시키는 그런 동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 적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파급 효과까지 좀 구체적으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테크니컬한 이슈들, 토픽들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AI가 지금 이제 학습이 되려면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AI와 데이터에 관련된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공공 데이터와 데이터 공유에 있어서 보안 이슈, 프라이버시 이슈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요걸 이제 구동하는 데 있어서 클라우드의 가능성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들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동현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답변 가능하실까요? 일단 답변을 완벽하게 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항목을 질문하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고객, 특히 이제 공공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의 영역이 보안 레벨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그 많은 어떤 그 관공서라든지 또는 어떤 기업에서도 그런 어떤 정보에 대해서 보안을 이제 조금 더 보편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찾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적용하시는 어떤 케이스들도 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제 올릴 수 있는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영역, 그리고 프라이빗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이 두 개의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이 보안 레벨에 맞게 오픈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영역들을 지금 이제 IBM 같은 경우에는 뭐 가라지 서비스라든지 그런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그 기업의 특성에 맞게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지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자동차 쪽에 이제 자율주행차나 이런 쪽에 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 공공 데이터 쪽하고 지금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근데 이 지금 AI 빅데이터 쪽으로 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 관련 쪽에서 많은 데이터가 양질 데이터가 모여야 되는데요. 그걸 이제 저희가 한 분류를 해보니까 IPEVAH라고 해서 그래서 인더스트리 쪽, 산업 데이터, 그리고 퍼스널 데이터, 그리고 환경, 인바이먼트 데이터, 그리고 오늘 계속 이야기됐던 게 제한적인 실제 상황에서는 제한적인 유스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시나리오. 그래서 이거를 악의 조건이나 이런 거는 결국 버추얼 환경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추얼 데이터. 그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고 데이터입니다. 그 액시던트 데이터든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병원 데이터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이 사고에 대한 사고 경위를 봤을 때 이 또 병원에 있던 상해를 이제 입으신 분들 어떤 그 데이터를 보면은 이 어떻게 안전 장치를 새로 개발해야 될 거냐 이런 거를 역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IPEVAH가 다 뭐냐면은 공공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민간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 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개인 데이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 대한 어떤 유형을 분리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잘 모을 거냐 그런 거를 이제 잘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환경이 또 이제 에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또 지금 중요한 게 이야기됐던 프라이버시 관련했을 때 그럼 제 데이터 잘 관리되느냐 이런 거 했을 때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데이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를 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데이터 관련했을 때 부정적으로 사용됐을 때 이걸 어떻게 이제 그런 부분을 관리할 거냐 이런 법제도적인 부분도 여기 같이 수반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보안 등급 혹은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에 맞춰서
잘 관리를 하고 공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을 뽑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부분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더 희망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민 연구소장님이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목표 이미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미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엔지니어의 어떤 전유물도 아니고 이미 남녀노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타겟은 이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영화나 만화, TV에서 인공지능의 모습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그 영화 허에 나오는 모습이나 아니면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가 아마 그런 모습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비스가 멋있다, 저가 있으면 편하겠다, 아니면 뭐 허 있으면 좋겠다, 편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기술은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술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하나의 수단, 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사회적인 어떤 구조 아니면 뭐 법적인 뭐 문제들, 규제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같이 풀려나가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습을 흘려갈 거 생각이 들고요. 언젠가는 아마 자비스나 아니면 영화 허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토론토 쪽이나 이쪽 가보면 많은 연구 토픽들 중에 있는 게 AIOS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는 아마 AIOS가 기억하시겠지만 영화 허에 나오는 장면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실제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그런 어시스턴트가 에이전트화 되어가는 그 모습 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는 아마도 우리가 보통 그 뭐 제너럴 AI라고 하는 부분들,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창의, 뭐 창작 이런 부분들까지 아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학이라는 부분들은 하나의 가설을 놓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가장 인간의 가장 심오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언젠가는 기계들이 시도하지 않을까, 아니면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풀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거나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AI가 어디까지 발전할 거냐, 그리고 우리 지금 또 어떻게 활용이 될 거냐, 그거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수용성이나 사용자 수용성이나 산업적 수용성을 이 수용성이 관점에서 균형 있게 이게 확보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만 하더라도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이게 자율주행차가 이제 운전이 어떤 역할이 기계로 이제 바뀌면은 그게 기계에 대해서 이제 운전 능력이라든지 운전의 면허라든지 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이거를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기술 관점에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인공지능에 대한 것도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행을 하는데 혼자 탑승을 하고 있을 때 술 취하신 분이 취객이 이렇게 횡단보도를 무단했을 때 그때는 제가 사고 날 경우에는 제 뒷자리에 가족들이 타고 있다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횡단보도 지나가고 있을 때 제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게 윤리적인 판단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 녹여져야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 이렇게 우리 실용화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도와주는 형태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 어디까지 가고 어떻게 구체화될지 모습을 구체화시켜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려면 이제 제도적 그리고 윤리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분들 감사합니다.